며느리의 단톡방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이름이요? 그분 관리 대책방이었어요. 그 세 글자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거리감이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랴, 애 키우랴, 자기 생활 챙기랴. 저도 그런 세상이란 걸 아니까 괜히 참견 안 하려고 애썼어요. 그저 가끔 오늘은 뭐 먹었니? 손주는 잘 있지? 톡으로 안부 묻는 정도였죠. 며느리는 늘 내 어머니 하며 이모티콘을 보내곤 했고요. 저는 그게 참 귀엽다고 생각했죠. 참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요. 그날 며느리의 휴대폰 알림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 세 글자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저는 올해 72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 몸도 마음도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살짝 스며들고 그 냄새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요. 당신 또 커피 먼저 마시고 신문 보겠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요. 남편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아침에 병원 침대 위에서 손을 놓더니 그대로 가버렸죠. 그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는 식탁에 밥 2그릇 대신 1그릇만 올릴 때마다 텅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저는 그 의자를 늘 남편 자리로 비워둬요. 괜히 치우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조용하긴 한데 또 그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는 누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아도 전기밥솥 띠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안심이 되죠. 그래, 아직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아들 내외는 차로 10분 거리쯤 살아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죠. 그 덕분에 자주 오고 갑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러서 집안 전등이나 가스밸브를 살펴보고 며느리는 김치 담글 때면 같이 와서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르고 어머니 이 맛 어때요? 하며 제 입에 젓가락을 들이밀어요. 그럴 때면 참 기분이 좋아요. 누가 내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 나이에 제일 큰 칭찬이거든요. 손주가 놀러 오면 더 바빠져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종이접기를 들고 뛰어다니죠. 저는 허리가 아파도 같이 웃고 같이 앉아 놀아요. 그러다 이제 슬슬 갈게요 하면 손주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아련해 보여요. 그래서 문 닫고 나면 꼭 창문가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봐요. 그게 제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또 가장 쓸쓸한 시간이죠. 그런데 저는요, 나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서 조금만 뒤돌아봐도 놓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눌러도 안 되고 이모티콘 하나 찾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래서 유튜브로 스마트폰 기초 강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을 위한 카톡 배우기, 사진 보내는 법, 동영상 저장하는 법. 그런 영상들이요. 자막을 읽어가며 따라 해보는데 자꾸 손가락이 엉뚱한 데를 눌러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버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며느리가 어머니 또 실수하셨어요? 하며 웃어요. 그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괜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드니 손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장난을 쳤죠.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이거 어려웠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받아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제 폰을 들고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천천히 알려줄 때면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 손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잠깐이지만 마음이 편안했죠.
그 아이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고 무뚝뚝한 우리 아들 사이에서 늘 분위기를 살려줬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어요. 가끔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말 한마디도 험하게 안 해. 자랑도 했죠. 저는 그저 세대가 다를 뿐이라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까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조심했어요. 명절에도 이제는 내가 주도해라 하며 뒤로 물러났고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요즘은 다 다르다며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저를 편하게 생각하겠지 했어요. 가끔은 톡이 안 와도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손주 사진을 하루 이틀 안 보내줘도 애 재우느라 정신없겠지 하고 넘겼죠. 그때까진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아무도 나쁜 말 한 적 없고 아무도 다툰 적 없었어요. 저는 그게 오래오래 계속될 거라 믿었죠. 그날 그 알림을 보기 전까진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아침부터 햇살이 포근해서 기분이 괜찮았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온 날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하면서 식탁 위에 반찬통을 꺼내 놓더라고요. 닭볶음탕이랑 잡채, 나물 몇 가지. 손이 많이 갔을 텐데도 말 한마디 없이 척척 꺼내 놓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제가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어제 회사에서 야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재료 털어서 했어요. 그 말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지. 그래도 이렇게 오니 얼마나 고마워. 저는 냉장고에서 된장 꺼내서 찌개를 끓였어요. 된장 풀고 두부 썰고 마늘 넣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죠. 그 냄새 속에서 남편 생각이 또 났어요. 이 양반 된장찌개엔 꼭 청양고추를 넣어야 한다고 했지. 혼잣말을 하며 고추 한 개를 넣었어요. 손주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제 옆에 서서 파를 썰고 있었어요. 어머니, 파는 좀 굵게 썰까요? 응, 굵게 해. 그래야 식감이 좋지. 그 평범한 대화가 그날은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몰라요. 점심상 차려놓고 셋이 둘러앉았죠. 손주는 김을 찢어 먹느라 정신이 없고 며느리는 어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하며 웃었어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에이, 입맛 없을 때 먹는 음식이지 뭐 하며 웃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밥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식탁을 치우고 손주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려다 말고 예, 내가 할게. 넌 쉬어. 했죠. 며느리가 그럼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 몇 분 사이 식탁 위에 올려둔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링.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눈길이 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한 줄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화면 위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 밑엔 짧은 미리 보기 문장이 있었어요. 이번엔 그냥 모른 척하지 말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식탁 위에 떨어져서 챙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어요. 그분이라니 그게 나야? 관리라니 무슨 관리? 대책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짧은 문장들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손끝이 식고 귀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었죠.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어머니, 손주 물 좀 데워도 돼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폰 화면에 찍힌 그 세 글자, 그분 관리 대책방.
그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내 행동을 지켜보며 저분은 이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쾌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멀뚱히 앉아서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손주를 챙기는 걸 바라봤어요. 그 웃음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낯설고 무엇보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속내가 궁금했어요. 점심이 끝나고 며느리가 어머니, 저녁엔 시댁 들를 거예요? 묻길래 저는 괜히 짜증스럽게 아니 피곤해서 그냥 쉴래 했어요. 그 아이는 잠깐 눈치 보더니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봬요.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주가 두고 간 장난감 블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게 왠지 제 마음 같았어요. 잘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느낌. 그날 밤엔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불 꺼진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늙어서 귀찮은 존재가 된 걸까? 혹시 며느리가 나 몰래 나를 험담하는 걸까? 혹시 그분이란 말이 나를 조롱하는 말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럴수록 심장이 쿵쿵 뛰었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숨이 가빠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느리가 그날 내게 건넨 웃음, 그것도 다 거짓이었을까? 그때부터였어요.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손주 사진을 봐도 웃음이 안 났어요. 카톡 알림만 울려도 괜히 심장이 철렁했죠. 그 단 한 번의 알림이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차갑고, 조금 서운하고,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의 말투도, 표정도, 그 웃음소리마저 달라 보였죠. 그전엔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던 인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는 그 한마디가 그날부터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게 정말 안부일까 아니면 나를 관찰하는 말일까? 그 질문 뒤에 상태 체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며느리가 밥 먹을 때마다 슬쩍 제 눈치를 보는 것도 괜히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얼마나 먹는지 지켜보는 건가? 관리 대책방에 보고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한번 금이 가면 그 틈새로 별별 생각이 다 스며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올 때도 이건 내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건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분 맞춰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그게 또 어디 방에 올라갈까봐 겁이 났거든요. 어머니 오늘 이런 말 하셨어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요.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니 손주 이번에 상 받았어요. 해도 저 속으로는 뭘 생각할까? 저 아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그런 의심이 자꾸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챙겨줄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 김무침이에요. 고소하게 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소하게 했어요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 맞춤으로 간 맞췄어요. 그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관리의 일환인가? 그 생각까지 했죠. 손주가 할머니 이모티콘 보내요 하며 웃을 때조차 그 웃음이 며느리의 시선 아래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저 아이한테까지 내가 그분으로 불리나? 이제는 하루가 길고 밤은 더 길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보는데 그 방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밥 한 숟가락 들 때마다. 이번엔 그냥 모른 척 하지 말자. 그 문장이 귓가에 울렸어요. 이번엔 그냥 모른 척 하지 말자. 그게 무슨 뜻일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젠 모른 척 하지 않겠다는 걸까? 내가 뭘 했다고? 왜 나를 그렇게까지 논의하는 걸까? 며느리의 카톡 알림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때마다 그 방이겠지 싶어서요.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들어와도 그 미소 뒤를 먼저 보게 됐어요. 진짜일까? 아니면 꾸며진 걸까? 며느리가 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어머니, 이번엔 제가 고등어 구웠어요. 하더라도 그게 정성이 아니라 임무 같았어요. 오늘 어머니 점심은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 보고서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도 어이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랑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그 한 줄 문장에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검은테 안경에 점잖은 미소. 여보, 나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예민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며느리가 내게 톡을 보내면 읽어도 답장을 안 할 때가 많아졌어요. 괜히 무슨 말이든 내가 한 말이 그 방에 전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감기 안 걸리셨죠? 그 메시지에도 왜 물어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냥 걱정해서 묻는 걸 텐데 말이죠. 심지어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장 보러 간다고 나갔다가 귤 한 봉지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 요즘 면역력에 좋대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들렸어요. 내가 병약해 보였나? 저 말도 그 방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야? 그날 밤 귤을 까먹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귤 향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요. 누구한텐 그저 대수롭지 않은 말이 누군가에겐 칼처럼 꽂히기도 하잖아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며느리가 보낸 톡 하나, 웃음 하나, 그 모든 게 의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제 마음속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날은 명절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고 동네 슈퍼엔 벌써 송편이며 전 부칠 재료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명절이 오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남편이 있을 땐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나눠 했는데 이젠 혼자 하려니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명절을 꼬박꼬박 챙겼어요. 이제 와서 대충 할 순 없다. 그게 제 고집이자 남편과의 약속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이번 명절에는 저는 내가 부칠게. 너는 나물하고 잡채만 해오면 돼. 며느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어머니, 올해는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간소하게. 그 한마디가 귀에 꽂혔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남편도 이번에 근무표가 바뀌어서 바쁘고요. 저도 회사에서 명절 전까지 마감이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제사인데 간소하게 하긴 그렇지 않니? 그냥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간단히 식사만. 그건 제사 음식을 생략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이제 제사까지 귀찮다는 건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 집 제사는 가볍게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 그 말이 무슨 뜻이니? 우리 집 제사는 내가 귀찮으면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며느리가 급히 말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까 봐요, 어머니가. 힘들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너희는 나를 이제 짐처럼 생각하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걱정? 그럼 그 관리 대책방 얘기도 다 걱정이었겠네. 그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말하고 나니까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너희는 나를 관리 대상으로 봤지? 그 방에 나 얘기하면서 웃었지?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그건 됐어. 말하지 마. 다 알아. 그 순간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그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눈물이 더 얄밉게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울면 뭐가 달라지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뛰어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그냥 이야기로 풀어요. 하지만 제 입에선 멈출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둘 다 나를 그분이라 부르면서 뒤에서 대책 세운 거잖아. 그 말이 터지고 나니까 정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쾅 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한마디 남기고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그렇게 멀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은 건 조용한 거실뿐이었어요. 밥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그대로 있었고 식탁보 위엔 며느리가 쓰다 남은 휴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 휴지에 찍힌 눈물 자국이 괜히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제서야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 아이가 울던 얼굴이 왜 자꾸 떠오르지? 하지만 자존심이 그걸 막았어요.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방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그렇게 물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요, 제 입에서도 모르는 말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서운함, 묵혀온 외로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날 밤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귓가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외로웠던 줄 정말 몰랐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한 번만 안아줬다면 그렇게 폭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나가고 아들이 그 뒤를 따라 문을 닫은 그날 밤. 집안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멀리서 울리듯 들렸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국그릇, 젓가락이 엇갈려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떨어진 김치 한 조각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걸 치울 힘도 안 났어요. 나는 그저 의자에 앉아서 며느리가 마지막에 울면서 남긴 말만 되뇌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엔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죠.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 방 이름이 이상하잖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분 관리 대책방.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까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 나도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공포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나를 버린 걸까? 정말 이제 끝난 걸까?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어요. TV를 켜놓고 앉아 있어도 화면 속 사람들 목소리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정신이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나왔어요. 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손주가 뛰어들어 안겼어요. 할머니 냄새 그리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우리 강민이 보고 싶었지. 근데 엄마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어요. 저 혼자 할머니 집 놀러 왔어요. 그렇게 둘이서 김밥을 싸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손주가 제 휴대폰 충전기를 찾더라고요. 할머니, 충전기 좀 빌릴게요. 엄마 폰 충전 안 돼요. 그래, 저기 TV 및 서랍에 있어. 손주가 그걸 꺼내 들더니 며느리의 폰을 꽂아 충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띠링. 익숙한 알림음이 들렸어요. 머리가 순간 하얘졌어요. 그 화면 위에 떠오른 글자들. 그분 관리 대책방. 손끝이 떨렸어요. 그 이름, 그 단어, 다시 봐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미리 보기가 좀 더 길게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불면증 심하대요. 혈압약은 아침에 챙겨드렸어요. 명절 음식은 소금 덜 넣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불면증, 혈압약, 소금 덜 넣자. 그 단어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욕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어요. 배려였어요. 심장이 서서히 식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엄마가 이런 말 했던 거구나.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은 나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방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의 담임 선생님까지 있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나중에 말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건강 때문에 가족끼리 조금씩 이야기 나누는 방이에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혹시라도 돌발 상황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요즘 자꾸 저녁 반찬을 싱겁게 만든 이유. 손주가 제 손을 자주 잡던 이유. 아들이 요즘 유난히 전기난로 위치를 바꿔주던 이유. 그게 다 그분 관리 대책방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였어요. 나를 위해 만든 관리였던 거죠. 대책은 혹시라도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한 거였고요.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죄송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부었는데 그 아이는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화면 위엔 여전히 그분 관리 대책방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어요. 그 이름이 이제는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분이라도 좋다. 그분이 나면 어떠냐.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있었다는 뜻인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방 이름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 방이 있었기에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않았어요. 불 켜진 거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나를 욕한 게 아니라 나를 걱정했던 거였네요. 그리고 그제야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눈을 감으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봐라, 그 아이들 착하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아주 오래.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어요. 거실 불빛이 하얗게 벽에 번지고 그 불빛 속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문 밖 가로등의 윙윙거림, 그 사이에서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화면엔 그분 관리 대책방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혈압약은 아침에 챙겨드렸어요. 오늘 어머니 많이 웃으셨어요. 그 짧은 문장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글자였는데 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하나가 다 애정이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아도 자꾸 흘렀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휴대폰 화면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오해를 만들었는지를. 그날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며느리 울던 얼굴이 떠오르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울던 모습, 손으로 눈을 가리던 그 손끝의 떨림까지 또렷하게 생각났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 말은 항변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 한마디면 됐는데 자존심이 그걸 막았어요. 내가 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나도 상처받았는데. 그렇게 며칠을 버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허물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건 나를 지켜주지도 마음을 위로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죠.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지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머니,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어머니, 저녁에는 나물 반찬 드세요. 속 편해요. 그런 말들 전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말할 때마다 웃던 얼굴, 그 웃음 뒤엔 늘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야 본 거예요. 그동안 저는 그 웃음을 의심했죠. 그게 미소가 아니라 연기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요. 믿음이 한 조각만 깨져도 모든 게 뒤틀려 보이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말도 그날은 다르게 들려요. 어머니 쉬세요. 어머니 그만 움직이세요. 로 들리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로 들려요.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을 병들게 하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 마음이 이미 외로움에 젖어 있었다는 걸요.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 나에게 괜찮아요? 라고 물어주는 게 그저 고마워서 붙잡았던 며느리와의 관계였는데 그걸 제가 먼저 놓아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멍하게 창문만 바라봤어요. 빨래를 개다 말고 식탁보를 펴다 말고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엔 며느리 얼굴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나 때문에 마음 다쳤겠지. 울면서 나간 그날 얼마나 서러웠을까? 죄책감이라는 게 참 무겁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채로 다시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마음 한구석이 쑥 빠진 것 같고 어딜 봐도 공허해요. 저는 며칠 동안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번호를 누르다 지웠다 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될 텐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밤이 되면 베개를 껴안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쏟았을까?
창문 밖에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았어요. 조용히 떨어지는데 끊이지 않는 그런 소리. 그때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프레임 속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그 웃음이 대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좋은 아이잖아. 먼저 손 내밀어라.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빌었어요. 부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눈을 감으면서도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물 맺힌 얼굴이 한참 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며느리와 말이 끊기고 어느덧 몇 주가 흘렀어요.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길었어요. TV를 켜도 내용이 눈에 안 들어왔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도 드라마 속 대사도 모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김치 냉장고 열면 며느리가 담가준 깍두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뭐 하나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그 아이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깍두기 통을 덮으면서 괜히 혼잣말했어요. 얘야, 이거 참 맛있다. 그때는 왜 그걸 모르고 성질을 냈을까?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려고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자꾸 멈췄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더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손주 생일이에요.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도 오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볼 용기가 있을까? 그날 이후 처음 마주하는 거잖아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서 몇 번이고 뒤척였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니 눈과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일로 가슴이 떨리네. 스스로 웃음이 나왔어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파마 머리를 손질했어요. 손주 생일이니까 보기 흉하지 않게 보이려고요. 화장대 서랍 속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살짝 발랐어요. 그 작은 색깔 하나가 이상하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생일 파티는 작은 카페에서 했어요. 아들이 미리 예약해뒀다더군요. 카페 안엔 풍선이 달려 있었고 케이크 위엔 초 5개가 꽂혀 있었어요. 손주가 초 앞에서 신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제 시선은 자꾸 문 쪽으로 갔어요. 그 아이가 언제 올까, 얼마나 어색할까.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눈빛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미움이 그 짧은 눈빛 하나로 스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외쳤어요. 엄마 왔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어요. 아들도 웃으며 자리로 안내했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말을 꺼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생일 노래가 끝나고 손주가 초를 후마이너스 불었어요. 촛불이 꺼지는 순간 그 불빛 대신 제 마음이 따뜻하게 켜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 케이크 조각 하나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웃으며 받았어요. 그래, 고맙다.
케이크는 달콤했어요. 그 달콤함이 미안함처럼 목 끝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아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생각도 하기 전에 가슴에서 바로 나온 말이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그동안의 오해, 서운함, 상처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괜찮다, 얘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하면 되지 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그제야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걸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어요. 손주는 둘의 손을 번갈아 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랑 할머니 이제 화해했네. 그 말에 모두 웃었어요. 아들도 흐뭇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날 카페 안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는데 그 눈조차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속까지 전해졌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서로의 손을 한 번 잡는 것, 그 한 번의 따뜻한 눈빛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날 카페 문을 나설 때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김장 같이 해요. 올해는 제가 배추 다 씻을게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이번엔 내가 고춧가루 좀 덜 넣을게. 그 짧은 대화에 모든 게 회복된 것 같았어요.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따뜻했고 가슴도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온전히 마음이 닿았다는 그 느낌. 그날 저는 며느리를 다시 가족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며느리와는 주고받는 톡이 늘었고 손주 사진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 눈 와요. 그 짧은 메시지들이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줬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거들 때면 창문 너머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엔 그 빛이 쓸쓸했는데 이젠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 내 곁에서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다시 연락이 이어지자 삶의 리듬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어머니, 날 추워요. 장갑 끼세요. 그런 톡이 오면 괜히 혼잣말로 대답했어요. 응, 잘 먹었지. 너도 따뜻하게 입어라. 며느리가 준 반찬통을 열어보면 뚜껑 안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짜면 안 돼요. 소금 줄였어요. 그 작은 낙서 하나가 그 어떤 편지보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 사이의 온기는 말보다 작은 배려에서 피어난다는 걸요. 한 줄의 문자, 한 통의 반찬통, 한 번의 미소.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죠. 남편 사진 액자 닦고 오래된 카펫을 털고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문에 난 화분을 돌려놨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앉았는데 그때 띠링.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 알림음이었죠.
그 소리는 예전에도 들렸지만 그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화면 위엔 여전히 그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 이름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웃음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글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새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 어머니 표정 예전 같았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숨이 천천히 풀리고 눈가가 따뜻해졌어요.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 표정이 예전 같았다는 말이 곧 이제 마음이 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먼지 알갱이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고 그게 마치 눈송이 같았어요. 조용히 앉아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쉽게 닫히고 또 얼마나 천천히 열리는지를. 그날 이후로 단톡방 알림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어머니 약 드셨대요. 이번 주엔 김장 같이 하자. 손주가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둘 올라올 때마다 저는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끔은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아이들은 착한 애들이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미소로 절 바라봤어요. 그 미소가 참 든든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서 이런 톡이 왔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단톡 이름 바꿀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난 이 이름이 좋아. 이제 나한텐 관리가 아니라 사랑 대책방이야.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괜찮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비쳤어요. 그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며 제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손끝으로 그 빛을 쓸어내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그날 그 방 이름이 나를 울렸지만 결국 나를 구한 것도 그 방이었구나.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울지 말자.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 띠링. 그 익숙한 소리가 또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참 고마웠어요. 나이 들면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도 줄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그저 택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요. 괜히 상처받기 싫고 괜히 외로움이 들킬까봐. 하지만요,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요란하지 않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반찬통 하나로, 누군가는 메시지 한 줄로, 또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오늘도 잘 계시나 하고 생각만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단톡방 이름이 처음엔 저를 상처 주었지만 결국 그 이름이 저를 살렸어요. 그분 관리 대책방. 그 안엔 나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뒤로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누군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신호니까요. 사람의 진심은 큰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어요. 익숙한 이름, 짧은 톡 한 줄, 그런 평범한 것들이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이제 저는 그 방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웃어요. 그건 제게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세상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의 마음을 의심하고 싶어질 때,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관리 대책방에 있을지도 몰라요.